자,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인권운동을 전개해 오셨고요. 수십 년 동안. 뭐 민주정부도 경험하시고 독재정권도 경험하셨는데 사실 민주정부 때 우리 인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뭐 결국 한계도 많이 보셨고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씨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대통령이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 김대중 대 나머지 비김대중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뭐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이를테면 나는 통일 대통령이나 네.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권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 무슨-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언제 했는지도 기억나요. 예. 98년에 정권 교체 직후에 네. 법무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IMF 직후였잖아요. 그렇죠. 경제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부였어요. 그다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일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걸 넘어서 인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권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사실 인권을 제대로 잘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예요. 그렇죠. 통일도 예. 마찬가지죠. 예. 평화롭게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 분단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니까 예. 분단 때문에 생긴 고통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정확한 분이었고 또 구체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 국가인권위원회 지금은 형편 없어졌지만 만들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복지정책도 전면화했고요. 음. 중요한 건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는데 제정했죠. 그 전까지는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네. 이걸 권리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예. 그러니까 수급을 받을 수급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학교에 선거하러 갈 때 유권자로서 네. 그러니까 참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권자로서 갈 때 위축되거나 이런 일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는 예. 굉장히 위축돼요. 그렇지. 뭔가 뭐 얻어먹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예. 산불 현장에서 이재민 만날 때 했던 얘기가 네. 대통령 김대중 DJ와 맞닿아 있어요. 아.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예. 내가 참 지금 형편 안 좋아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여태까지 평생 세금 내신 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다. 어머니는 그런 재해 구조라든지 재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고 예. 국가는 그걸 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게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건 이런 이해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해가 탑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네. 대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서가 그럼요. 써준 거 읽는 게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과 만나서 나오는 이야기, 꾸미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의 면모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비서가 써주고 뭐 대여섯 번 자기들끼리 검토한 거 읽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MB가 서울에 그 수재 난 분 집에 가가지고 네. 뭐 할 수 없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고 윤석열이 같은 경우도 저기 경상북도 가가지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밥 잘 드시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만 하는 그런 걸 말들. 염장 지르는 거죠. 염장 지르는 하나만 얘기죠. 거보다 더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기대하는 측면이 그런 거죠.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소신을 펼쳐 나간다면 네. 이전까지는 사뭇 다른 국가 역할을 보게 될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 뭐 문화예술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인권 대통령을 표방했던 김대중 대통령. 네, 좀 훌륭한 대통령이고 저도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가 전두환 살인마의 인권까지 챙기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석방 김영삼이 있고 사면을 했죠. 네. DJ로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에 의해서 가장 가혹한 글쎄 보복을 말이에요. 당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결자해지란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예.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잘하는 건 네. 보란 듯이 잘하는 거다. 예. 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다라고 네네. 싶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따위와 김대중 대통령 비교되지 않잖아요. 치적에서도 그렇고 예. 뭐 국제적 위상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노벨 평화상 수상했을 때 저쪽 내란 세력 비슷한 분들은 뭐 돈 주고 샀다 이런 마타도어까지 퍼뜨렸는데 네네. 그럼 자기들도 좀 사오지. 예. 김대중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더 평가받을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임기 중에도 잘할 거지만 임기 이후에도 상당한 평가를 받은 역사적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이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고초를 받고 있는 김용 씨, 정진상 씨. 예. 뭐 김용 씨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글쎄 말입니다. 정진상 씨는 뭐 지금 나와 있지만 네.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건데 예. 이분들은 뭐 언론 보도도 좀 됐지만 알리바이나 이런 게 다 입증이 되는데도 하여튼 굉장히 심한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민주주의자로서 뭐 윤석열이 파면된 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지만 네네네. 또 감옥에서 수감의 고초를 겪는 것 아유, 다르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벌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김용 또 정진상 이런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측근 인죄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죄가 그거죠. 고통당하는 네. 거는 이재명 측근이란 죄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도 아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부인이라는 죄예요. 그 뭐 8만 원인가 법인카드 썼다고 아이고. 계속 지금까지 놀림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예. 또 형사처벌하겠다고 검찰이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그 판사도 참 유감스럽고요. 그분이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갔어요. 자, 일단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그리고 첫 수요일입니다. 네네. 부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8대0이 될 거고. 하셨고 진작에 하셨고. 네. 예. 그래서 그날 어디 계셨어요 그날? 그 사무실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함께 봤는데요. 네. 막 새로운 감회라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느낌에. 다만 원래 요지를 읽었잖아요. 문영배 수장 권한 대행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갈수록 좀 진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건 아니었지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피동형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래도 농등용으로 바뀌고 예. 그다음에 원래 결정문은 반반인데 뭐 존댓말 있는 것도 그렇고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그렇지. 하고 예. 법률 용어 일본에서 온 그 아주 거친 한자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쓰는 걸 지양하고 이런 모습은 그래도 좀 진일보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쉬운 건 너무 늦어졌다는 건데 그거는 뭐 탄핵 결정으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잘못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판이죠. 걔들 때문이라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 정말 그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염치 네. 사람들이. 예. 근데 윤석열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티는데 뭐 언론 보도에 아니 따르면 걔가 뭐 다 도망갔습니까? 묶어서 지금 키울 텐데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핑계라고 한다고 전에 들은 거잖아요. 네네네. 윤석열이 육성은 들은 건 아니고 뭐 네. 전에 들었는데 네.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뺀다고 하는데 뭐 진짜 뺄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뭘 하든 상상하는 그 이상이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이삿짐차가 드나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네. 뭐 곧 빼긴 하겠죠. 네. 증거인멸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증거인멸은 다 했겠죠. 필요한 증거인멸은 뭐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뭐 갑자기 증거인멸을 하거나 예. 뭐 인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비아폰을 없앤다 할 때 뭐 그냥 태워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전 폰을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방법은 굉장히 간단할 거 아니에요. 예. 뭐 며칠 더 있는다고 증거인멸을 더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너 증거인멸 해봐야 지금 그 경호처에 김성훈하고 이광호 빼놓고 나머지가 다 그냥 김성훈에게 돌아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만약에 증거인멸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소용이 없는 게요. 일단 내란죄로 윤석열을 처벌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잖아요. 생중계 다 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소소한데 물론 그것도 중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내란죄에 비해서 좀 작지만 업무 방해를 했다거나 뭐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갔을 때 윤석열이 지 부하들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막아 세우는 장면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는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이런 짓만 하고 산 사람이니까 자꾸 뭐 증거인멸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래봤자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이잖아요. 근데 벼룩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인멸도 하고 뭐 도망칠 궁리도 하고 지가 살기 위해서 알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봤자 대세에 지장은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 치가 떨리는데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실은 국민의힘에게 대선에 이제 후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든 어떻든 간에 어떤 지도자가 오더를 때려줘야 그걸 쭉 따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 그래왔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더라도 늘 비슷한 모습이었잖아요. 탄핵소추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더라도 그건 배신자라고 하느니 뭐 이런 거고. 그렇지.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쭉 한 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회를 얘기하는데 민주 없는 민주당이었다. 그래도 요새 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리더가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으로 듣고 있지 않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 뭐 굉장히 중요한 리더지만 개헌 얘기를 왜 저렇게 할까 하면 다들 덤벼들잖아요. 반발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또 그러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게 근사하든 근사하지 않든 리더가 오다를 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위기인데 오다를 때릴 리더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르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으면 대선에 지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 아니면 저 사람 제명하자. 윤석열 정말 문제가 있다. 심판해야 된다. 뭐 하면서 절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비루한 사람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개헌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런 얘기 할 만하다고 봐요. 국회의장이니까. 그렇죠.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도 했지만 뭐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좀 흥분해서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분석해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미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에게는 미리 얘기 안 해서 갑자기 화가 났나? 뭐 하여튼 이런 대목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빵 터진 겁니다. 커진 거예요, 사안이. 커질 사안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파면으로 국민 주권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때에 사실은 개헌은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각 잡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또 바로 대환영 이 무드 속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만해요.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 우리 소중한 리더 그룹이니까 뭐 어떨 땐 잘하고 어떨 땐 못하기도 하고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그 정도 선에서 뭐 아주 뭐 심각한 뭐 범죄적 작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의장으로서 그냥 할 만한 얘기였다 하고 쭉 넘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도 제가 노원 갑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 후보자였잖아요. 낙선했지만 노원을 아니었습니까? 우리 저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또 뭐랄까 한 건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은데
또 국민의 또 신임과 지지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계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층 높아진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이 이야기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국민들 코드와는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여간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우현식 뭐 이런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 국면에서 리더십을 잘 보여준 것도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그럼요. 아주 그래서 그건 큰 역할을 평가하고 했죠. 예. 그런데 국회의장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앞뒤를 좀 살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개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야단도 맞았는데 네. 뭐 조용히 있으면 되죠. 또 자, 당분간. 또 근데 네. 지금 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된다. 어차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이 오케이 안 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하지. 아니 지금 오케이 사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 다음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분에 그렇지. 넣자. 예. 그다음에 저 개헌 관련해서 넣자 두 개를 하자. 개헌 관련해서 특히 저기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안 된다. 네네. 뭐 이런 내용. 그런 걸 넣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로는 얼핏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걸 찬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찬성할 거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4.3 문제든 5.18 문제든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도발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그 계엄 지지한 거 보세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위원정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도 못 넘어서요. 찬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예. 그냥 하는 척하는 거예요. 판을 흔들기 위한 카드로서 구태연하게 그때마다 반복하는 카드가 개헌 카드일 뿐이죠. 이제 분권형 그 말만 안 했어도 논란이 없었을 텐데 아니 이재명이 될 법하니까 뭐 분권형 얘기 나오니까 이건 수박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왜 민주당이 집권하려고 하면은 이 수구 부패 언론들 분권형 개헌하자 이럽니까? 윤석열이 될 것 같을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었나요?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 싫은 거예요. 아니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이죠. 분권형 개헌이 네.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민주당이 집권할 것 같으면은 아니 민주당이 언제 독재를 했습니까? 야 대통령 저렇게 무력했나 권한이 없었나 이런 생각을 자아내게 만드는 민주당이었는데 그쪽이 집권할 것 같으면은 분권형 개헌하자. 예를 들어서 있어요. 언론 개혁만 하더라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요. 네. 방송 3법 개헌이니 뭐 개혁이니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지 않더라도 네. 이를테면 경기도지사 때 했던 것만 한번 봐요. 그럼 광고비, 홍보비를 안 쓸 거예요. 정부가. 그럼요. 근데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조선일보 수익의 40% 정도가 정부에서 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매출의 40%를 갑자기 못 벌게 된다. 네. 또는 꼭 40%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제가 기억하는 단체장 중에 서울시 강북구청장이 있습니다. 예. 여성인데 네. 이번 서울신문을 개도지처럼 사줘야 돼요. 이걸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기초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에. 그렇죠. 예. 서울시 강북구 기사만 일면에서 두세 번을 쓴 거예요. 서울신문이. 조져버린 거죠. 조진 거지. 지면으로. 예. 그리고 조폭이에요 조폭. 신문 사장이 직접 강북구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지금도 무슨 뭐 주식을 뭐 호방그룹이 얼마 사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이 상대 쪽 기업에 대해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비열하게. 그러면 서울신문만 그러냐는 거예요. 서울신문은 영향력도 좀 제한되고 그러잖아요. 조선일보면 또 다른 데면 한국경제면 매일경제면 어떻지라고 질문하면 끔찍한 거거든요. 적어도 지들끼리 진흙탕 싸움은 하더라도 정부가 거기에 뒷돈을 대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럼요. 스카이 데일리 같은 데다가 광고비 대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아니 광주 자치단체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니, 광주가 몇백을 줬다면 다른 데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때요? 그런 판 흔들어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그 거죠. 분권형으로 가자는 이유가 네. 자기들 먹고 살 문제 때문에 무슨 역사적 혹은
무슨 공익적 대의가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 알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호반하고 서울신문 어떤 관계냐는데 호반이 서울신문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대주주에 대주주.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사가 원래 광화문에 예.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절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어디 강남 쪽에. 선바위역 강남도 아니라요. 예. 서울 시내이긴 한데 과천 가는 선바위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먼 데다가 서울신문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취재하기 너무 어려울 텐데. 저는 알죠. 왜냐하면 그 호반 빌딩인데 예. 호반 빌딩에 공실이 많은 거예요. 아, 공실이 많은 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신문이 호반 건설에 임대료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대료가요 광화문보다 비싸요. 말이 오이씨, 됩니까? 그게 어딨어? 이야. 그게 양아치 장사죠. 야치네. 관리비도 훨씬 더 비싼 임대료 관리비를 내게 하는 거예요. 호반에 공실에 서울신문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광화문 프레스센터는 어때요? 광화문 한복판이 정말 좋은데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취재하기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기자들은 없고 예. 거기에 공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서울신문이 예. 이사 가니까 예. 그걸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2배로 먹는 거죠. 그러네. 이게 장사꾼들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 호반건설이라는 건설사의 언론사를 판다는 것이 그 판 주체가 바로 기획세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예. 정부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정부였던 거죠. 아이고, 정말 또 하나 문제는 호반은 그런 식으로 언론을 계속 사왔어요. 전자신문도 사왔고 광주방송도 샀고 KBC.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쭉 저 언론사 채집을 해왔거든요. 살았다 예. 팔고 살았다 팔고 이러다가 서울신문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신문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 먼 거 선바위역에서도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있으니까 또 갑자기 건설사가 자기네 사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대거 그만뒀어요. 네. 지금까지 한 60명 가까이 기자들이 그만뒀습니다. 야,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사가 어떻게 나오든. 또 재밌는 게요. 그 사주 관련한 기사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주가 훌륭한 분이 되는 거죠. 네. 재밌는 건 뭐냐면 파면 딱 됐잖아요. 윤석열이. 예. 그때부터 논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요즘에 서울신문이 볼만해졌어요. 며칠 사이로. 볼만해졌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한덕수 욕을 하는 거야. 한덕수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오늘 아침 신문에서. 야, 그래서 정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서울신문 기자들 가끔 보면 저 막 속상해하거든요. 아니, 직장인데 다녀야 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서울신문을 좀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또 다시 인수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고 그러네. 아니요, 네. 공기업들이 해야죠. 그래서 공적 영역에 좀 놔도 되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공영신문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민의 신문이 되게 하는 거죠. 예전에 한경대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대는 대한매일. 대한매일. 서울신문이 한때 네, 대한매일로 이름을 그렇죠. 바꿨죠. 예. 한경대, 조중동대, 한경대 뭐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네, 네.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럴 때. 예. 뭐 그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